자, 지금 프린트 드린 거는 한국사라는 이 과목의 1년 저 커리큘럼하고 이렇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사라는 과목을 보신 분도 이때 해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처음 보신 분도 있을 텐데, 한국사라는 이 과목,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시험 쳤던 한국사의 시험과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려는 이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가 내용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단지 여러분들의 이제 출제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학교 다니실 때 보통 뭐 치셨던 한국사 시험 또는 한능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료 분석 능력을 보고 이런 다 추론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추론의 능력이거든요. 사고 능력을 시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료가 또는 자료를 던져놓고 그 사료와 자료를 읽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 시대 상황 또는 이 인물이 누군가라는 것을 추론을 해내야 되는 거야. 추론해내고 나면은 답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지? 누가 보더라도 조선 후기가 답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정약용이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추론의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추론의 문제가 나오진 않고 사료와 자료를 주기는 줍니다만은 그걸 읽고 해석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사료라든지 자료 같은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읽고 해석을 할 필요는 없고 보면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해놨지. 그래서 결국에 저희들의 문제는요, 그 시대의 상황, 그 다음에 그 인물의 특징에 답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지를 어려운 걸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쉬워요. 답이 좀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틀리게 만들고자 한다면은 말을 꼬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수능 문제는 답에 그러니까 선지에 오류를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지는 그냥 그게 다 맞는 말들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 선지를 꼬우거든요. 그래서 언뜻 절반을 보면은 이 시대 상황이 맞는데 나머지 절반이 틀리게 만들었다든지 또는 단어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답을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전의 시험에서 뭐 성적이 잘 나왔다 라고 했는데 수능 시험은 아주 잘 나왔는데, 그렇지? 저희들 공무원 시험 치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잘 나왔다 하더라도 또 이제 밖에서 치는 시험을 치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내용이 달라서가 아니라 출제 방향이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은 작은 내용들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에다가 이름들아 거기에 관련된 설명들을 좀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되겠지? 그래서 어쩌면 좀 단순 암기의 문제가 많아요. 됐지?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 내용이 요즘 뭐 전체를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머릿속에는 조금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저희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저희 2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정도는 아주 쉬운 게 나옵니다. 우리 보통 뭐 자살 방지용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죠? 시험 치는데 뭐 뻥 뜨면은 좀 어려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한두 문제 나옵니다. 즉 빵점은 안 나온다는 말이다. 이제 근데 뭐 아무리 어려운 거 나와도 찍으면 빵점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5개 또는 14개 정도가 이런다 그냥 평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셨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 그러면은 보통 한국사 점수는요 70대 정도는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러면 다 조금 뭐 겐또 한두 개 맞았다라고 하면 이제 한 75, 80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점수 가지고 합격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공부 조금밖에 안 했는데 60 나왔다, 70 나왔다라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길 정도의 점수야. 그래서 이 정도 점수 가지고 합격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한국 합격 컷은요 85에서 90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안전선에 들어가려면 90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지? 85 받으면 깔랑깔랑합니다. 다른 과목 점수하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3문제 또는 많으면 4문제 정도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꼬아서 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했다라고 해서 점수대가 70 올라오더라라고 해서 야,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아 여전히 이제 합격하기는 어려운 점수니까 한 4문제, 3문제 정도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작은 것들을 좀 외우셔야 될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사 지금 공무원 쪽으로 이제 점수를 받기 위한 한국사는요. 일단 한국사의 가장 기본은 흐름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전반적인 시대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일단 제일 먼저 머릿속에 흐름을 잡아두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이 상황의 결과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더라라는 흐름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흐름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두 번째는요, 뼈대를 세웁시다.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들입니다. 핵심 키워드들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되겠지? 그렇지? 그것들은 무조건 암기가 되셔야 되는 부분들이야. 그리고 핵심 키워드들을 암기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판서를 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판서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목을 달아드릴 겁니다. 그 제목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결국에 그 주제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목을 여러분 다 제목으로 잡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제목이 예를 들어 한 주제에 여러분들아 제목이 한 4개가 나오더라 라고 하면은 4개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든다는 거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다 흐름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뼈대를 잡으셔야 되는데 뼈대를 제목으로 외우세요. 알았죠? 그래서 제목을 적어드릴 때 그 제목을 허투루 보지 마시고 그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쓰는 제목은요, 보통 일반적인 교과서나 교재에 나와 있는 제목하고 좀 다르게 정리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문제 출제되는 것을 주어지 머릿속으로 끌어내기 위한 제목들이야. 그 제목이 이름이 좀 다르다. 알았죠? 그래서 제목을 외우시고 그 다음에 큰 제목 안에 이제 작은 소주제들이 많게는 4개, 작게는 1-2개 요래 들어갈 겁니다.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큰 제목 잡으시고 작은 제목 들어올 거야. 그리고 그 작은 제목의 내용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핵심 키워드들을 적어드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책에 있는 내용들이야.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기 편하게 이러면 다 도식화시키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도식화시켜드리면은 그 뼈대들은 반드시 외우십시다. 그리고 책은 여러분들아 뭐야? 그 뼈대들에 대한 설명들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설명이 적혀져 있고 관련 사료나 지도나 사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이 두꺼운 거거든요. 되겠죠? 그렇지?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통 판서를 했을 때 그 판서 내용을 따라 적어두시면 그게 이제 서브노트가 될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이제 요약집 같은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되겠죠? 그걸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라고 하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한국사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회독수를 무지하게 올려야 됩니다. 그죠? 근데 기본서를 가지고 회독수를 여러분들 8회독, 10회독 올라간다는 건 사실 좀 버겁다. 그죠?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대여섯 번 보기 시작하면 토합니다. 그래서 회독수를 높이기 위해서 서브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그 서브노트는 뭐야? 가장 중요한 뼈대입니다. 그 뼈대들을 쫙 적어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회독수를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빠르게 돌리는 거지. 그죠? 그래서 빠르게 회독수를 돌리고 그 과정에서 기본서에 나와 있는 사료나 자료를 읽으셔야 됩니다. 되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 뼈대가 잡혀 있을 때 그 뼈대에 대한 설명을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뼈대가 없이 여러분들아 설명만 읽고 앉아 있으면은 열심히 시간 투자해가지고 읽어냈는데 머릿속에 안 남아 있습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되겠죠? 그래서 뼈대를 세우고 그다음에 그 안에 내부 세부적인 내용을 읽는 것은 결국에 살을 붙이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한국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3단계로 가면 됩니다. 흐름 잡으시고요, 뼈대 잡으시고요, 뼈대에 살 붙이세요 라는 거다. 됐지? 근데 살은 이상하게 붙이면 떨어집니다. 뼈대는 잡아놓으면 잘 안 없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뼈대를 잡는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점대 정도입니다. 뼈대만 잡아놓으면 그 정도는 올라옵니다. 그지?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 어떤 본인의 공부의 편의를 위해서 그 뼈대만 잡아놓은, 그지? 서브노트 같은 것을 위주로만 공부하신다면은요, 점수대가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듭니다. 되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회독수를 높이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반드시 기본서를 같이 독파하시기 바랍니다. 되겠지? 그래서 살을 붙이시고, 그 다음이 이제 뭐예요? 문제입니다. 문제풀이 하셔야 됩니다. 문제풀이는 본인 하셔도 되고,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수업을 들으셔도 되는데, 문제풀이 시간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성취도 평가 시간이 아니다. 성취도 평가는 여러분들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시험장에서. 되겠죠? 제가 문제풀이를 하는 건 뭐야? 물론 우리 기본서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만은 다 못하거든요. 2달 만에 절대 다 못합니다. 해서 문제풀이는 그 기본 수업 시간에 하지 못했던 파트에 대한 내용들 또는 어떤 사료들, 이런 것들을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문제에 나오더라 라고 하면은 기본서에 계속해서 첨삭을 하세요. 단권화 시키셔야 됩니다. 한 권으로 모십시오.
됐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든 건 상관없습니다. 뭘 보든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책은 한 권을 봐야 됩니다. 되겠지? 그러고 다른 책을 봤다, 다른 문제집을 봤다.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서 내가 모르는 게 나온다 그러면은 내가 제일 자주 보는 책에다 계속 옮기셔야 됩니다. 되겠지? 그래서 그 책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야. 단권화는 얇아지는 게 아닙니다. 단권화는 두꺼워지는 겁니다. 얇아지는 거는 뭐예요? 서브노트입니다. 서브노트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회독수를 계속해서 빨리빨리 돌리기 위해서다.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바로 서브노트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기본 서요. 그 두 개입니다. 그쪽으로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되겠나? 이렇게 단권화 시켜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스펙트럼을 넓히는 게 아니라 점점 좁히는 겁니다. 되겠죠?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사라는 과목은 기본적으로 흐름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른바 뼈대를 세우시고 제목 외우는 거다. 방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주제의 방이 있는가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계속 읽으십시오. 됐죠? 이제 설명까지 외우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계속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읽어가면서 내용들을 정리를 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문제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시험 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아 이제 문제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많은 거야. 문제 푸는 스킬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고 외워가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아 한국사를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지금 학원에서의 우리 한국사 커리큘럼은요. 요거는 지금 기본 수업입니다. 되겠죠? 기본 수업은 주 한 번에 여러분들아 8주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아 일일이 세밀하게 다 잡고 들어갈 수 없는 시간이야. 그럼 우리 기본 수업 시간에는 뭐 할 겁니까? 뼈대를 세울 겁니다. 제목만 잡을 겁니다. 되겠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들이 진행되기는 어렵다. 되겠죠? 그래서 정치사를 중심으로 좀 설명할 걸 설명을 해드리고 나머지들은 거의 다 뼈대를 잡으며 갈 겁니다. 그래서 전체 8주 중에서 한 7주 정도를 정건대사적 상권에 잡을 겁니다. 분량이 많아서 그렇다. 그 다음에 학원은 여러분들아 전체적인 내용을 프린트로 해가지고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되지? 그래서 학원은 한 주 내지 한 주 반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되겠죠?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요거 다음이 보통 이제 2&2 수업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2번입니다. 같은 교재 같은 내용이야. 근데 주에 2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본반 수업에 비해서는 뭐요?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래서 2&2 수업 시간에는 역시 뼈대를 잡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됐나요? 이제 그렇게 하는 수업이 바로 2&2 수업이고 그 다음이 이제 더암기 수업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아 여러분들에게 이제 필기를 하십시오. 판서에 들어가는데 필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잘 안 하시고 그리고 한 번씩 결석을 하시고 하면은 붕 뜹니다. 우리 여러분들아 보통 하루 정도 결석하면은 한 200~300년 날아갑니다. 되겠죠? 그지? 그래서 고려시대 잠깐 듣다가 결석했는데 오면은 조선 들어가가 있다. 됐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필기를 하시는데 자꾸 중간에 뚱뚱 떠죠. 뚱뚱 떠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암기 시간은 저희들이 판사한 내용을 따로 프린트를 합니다. 프린트 해가지고 그걸 다시 드릴 겁니다. 드리고 여러분들아 그 부분의 중요한 파트를 다 이렇게 가로를 칠 겁니다. 2개가 가는 거야. 그래서 판사한 내용을 한 번 더 외우시고 그 다음에 빈칸 한번 채워보시고 그 다음에 그 파트에 관련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기본서에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풀 시간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더암기 시간에 이제 기본 내용과 그 다음에 문제를 병행을 하면서 말 그대로 더암기를 할 텐데 그 더암기는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치 파트가 있고 사회, 경제, 문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근현대사 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가지고 본인이 여러분들 심화 수업까지 진행을 하고 본인이 조금 부족하다, 힘들다, 점수 하나 나온다 라고 하는 파트 진행할 때 그 수업을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더암기 시간이 그렇게 3개 주제로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모강이라고 있다. 모의고사입니다.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야. 그래서 전범위 모의고사 문제 예상 문제입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맞추어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그 문제 풀이를 하고 할 겁니다. 되겠죠? 이런 기본적인 커리가 걸쳐져 있으니까 그 커리대로 한번 맞춰 오시든지 안 그러면은 혼자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형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아 기본 뼈대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뼈대의 내용은 책을 통해서 계속 읽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그것들 다시 한번 더 다져보시고 이런 과정을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됐습니다. 한국사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런 말씀들이 좀 쪽팔리긴 하지만 이제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되겠지? 역사학을 배우는 게 아니야. 말 그대로 그냥 국사를 배우는 겁니다. 점수 따기입니다.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학설은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되겠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반론이 제기되더라. 안 나옵니다. 그거. 그 문제 냈다가 시급합니다. 그죠? 얼마 전에 법정 소송까지 붙어가지고 다법섬으로 판결난 문제도 있고 그렇다.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머리 아프기 때문에 안 냅니다. 그래서 학설 같은 것들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솔직하게. 되겠죠? 그지? 그래서 기본적 국정교과서에서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주제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문제 그거밖에 안 나오니까. 되겠지? 그래서 학문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학문으로 들어가면은 남들 볼 때 있어 보입니다. 그지? 좀 있어 보이고 뭔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래. 근데 중요한 거 답 하나, 문제 하나도 안 나온다.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지 마시고 정말 답을 찾기 위한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들어가시면 될 거야. 그래서 오히려 더 포커스가 줄어듭니다. 넓힐 필요 없습니다. 100을 공부해도 문제는 20 나옵니다. 50을 공부해도 문제는 20이 나옵니다. 되겠지? 그래서 딱 20 나올 것만 공부하면 제일 좋겠는데 그게 힘드니까는 여러분들아 30, 40 정도 나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아 뭐 나올지 모르니까 저 100까지 넓히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 합격한 학생들 제법 많거든요. 근데 거의 다 합격하고 나면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무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되겠죠? 그지? 왜? 그렇게 해봤자 여러분들아 나오는 게 요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는 이게 뭐 씨발 상식의 증가다. 해봐라. 그지? 합격하고 나면 다 까먹는다. 이상하리만큼은 싸그리 다 까먹습니다. 뼈대만 따라락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시키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난다, 개사체. 그죠? 그러니까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지? 상식을 증가시키고 싶으면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해라. 야간대학 편입하든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스펙트럼만 조금만 더 넓혀라.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넓게 하실 필요 없다. 알았지? 해가 나쁠 건 없지만은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듭니다. 너희들이 국사만 할 것 같으면야 깐놓고 200, 300 가죠. 근데 5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다른 과목에 투자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건 사실 국사라는 과목도 있겠지만은 기타 영어라든지 이런 과목들이 너가 발목들을 잡기 때문에 그쪽에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하셔야지 최대한 국사 시간은 감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넓히지 마십시오. 그래서 20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 수업 중에 한 40 정도를 할 겁니다. 되겠지? 기본 수업은 20만큼도 사실 잘 못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마22 들어가면은 한 40 정도를 할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다음기 수업 들어가면 거기다 10 정도를 더해가지고 50 정도를 할 거예요. 이것만 해도 됩니다. 이래 해가지고 너희들이 기출문제 풀어보제. 그럼 학생 막 뛰어옵니다. 흥분해가지고. 아, 씨발, 이것도 나오던데요. 하면서. 그 생판 처음 보는 그런 인물의 주장도 들고 오죠. 그거 몰라도 답은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던지는 거는요, 너 급주기 위해서야. 그지? 그러니까 급주기용 선지는 보통 1, 2번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문을 읽어보고, 쎄 빠지게 읽어보고, 와, 씨발, 다행이다, 정약용이다. 라고 해서 1번 봤는데, 씨발, 모르겠지. 2번 봤는데도 모르겠다. 처음 보네. 유소온도 아니고, 홍대용도 아니고, 몰라. 그지? 그럼 쫄죠. 쫄면은 이제 나 막상 시험장에서 눈물 난다. 그죠? 지나간 1년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갑니다. 이 짓을 또 해야 되나, 씨발, 개사코. 그러면은 누가 봐도 3번이나 4번에 정약용이 있는데 그게 안 보입니다. 그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거든요. 그죠? 그런 게 그런 문제가 앞에서 한 2문제가 더 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시험 치기가 싫어지지. 왜? 이미 불합격이다. 라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함정용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몰라도 답은 찾아요. 그지?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 우리 학문 배우는 거 아니라고. 그지? 답만 찾으면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내용만 바삭하게 내 머리에 있으면 답은 다 찾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앞에 1번, 2번이 누군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답만 찍어놓고 3번, 4번 중에서 4번이 누군지 몰라도 돼. 그지? 선지 4개 중에 여러분들 하나만 알면 되잖아. 정약용이라는 사람만. 그지? 그 사람이 들어오면 그거 찍어내면 됩니다. 거의 90% 이상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지?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문제, 기출문제를 풀어보고는 와, 내가 이 정도까지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고 지 혼자 스펙트럼을 더 넓힙니다. 네이버 백과사전 DB거든요. 그지? 그래서 박은식 뜨면 박은식 찾아가 씨발 다 적고 앉아있지. 이만큼. 그 미쳤나, 씨. 박은식이라는 사람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지? 거기에 여러분들 하루 종일 투자하고 앉아있는 거지. 그러지 마십시오. 알았지?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의 특징은요, 그렇게 공부하는 자신의 모습이 뿌듯해서 그래요. 그지?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럽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다. 알았죠? 그러니까는 여러 번 말합니다. 답만 찾으면 됩니다. 스펙트럼 넓히지 마십시오. 넓히기 시작하면 학문됩니다.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는 20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최대한 30, 그래서 40 내지 50 정도만 가져가십시오. 그거만 해도 버거울 겁니다. 솔직하게. 알았지? 그거 넘어가는 문제 나온다. 버려라. 버리십시오.
되겠지? 그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멘탈 뗀뗀하게 가져라. 그지? 무엇보다 여러분들 다 시험 치고 있는 고등교육을 받으셨고 또는 받으시고 있는 중이고 하겠지만은, 그죠? 그 멘탈이 단단해야 됩니다. 멘탈이 약하면 안 된다. 멘탈이 약하면은 자꾸자꾸 불안이 팔랑귀가 됩니다. 그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보고 있는데 남들이 또 저런 문제 보면 또 그 문제 또 사죠. 그지? 그 책만 자꾸자꾸 늘어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마시고 딱 좁히십시오. 왜? 일단은 뭐 해야 될 때야.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요, 자신감을 가질 때입니다. 되겠나? 그러니까 넓힐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것만이라도 바짝 외워봐봐. 그죠? 충분합니다. 진짜 충분하다. 되겠지? 그지? 그러고 거기에 조금 불안함을 죽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문제를 보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 가지고 실망하라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점수에 연연하지 마라.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불안하니까 혹시 문제 선지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런 인물의 설명이 있다든지 어떤 그 시대 상황이 있다든지 하면은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라고 다행이다 하면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에 첨삭을 하는 거야. 당번화 시켜나가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지?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살을 조금 더 붙이고 조금 더 붙이고 하는 겁니다. 됐자? 그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문제를 통해서 점수를 찾는 게 아니야. 알았지? 불안하니까 혹시 모르는 게 하나 더 나오면 그걸 집어넣어 보자는 겁니다. 그런 것은 주로 여러분들아 기출문제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국사는요, 기출된 사료, 기출된 어떤 내용의 선지를 한 번 더 써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되죠? 왜냐하면 학설들이 많다 보니까요,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다. 근데 아무 문제 없다. 이건 인정된 문제거든. 사료나 선지나 전부 다. 그럼 그걸 하나씩 써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되겠지? 그지? 그래서 많은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예상문제 풀어보시고, 예상문제는 주로 기출되지 않은 부분에서 언급을 합니다. 문제를 만들 때 그래 만듭니다. 되겠지? 그래 만들다 보니까는 문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기출문제보다 예상문제가. 예상문제는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만드시는 거거든. 제 수업은 제가 만든 걸 씁니다. 되겠죠? 그래서 주로 기출에서 언급되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힘들합니다. 그죠? 어저께 저희 수업에 이제 단기 모강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아 문제 풀어가지고 한 100여 명 정도 학생의 여러분들아 평균 점수가 42점 나왔거든. 그지? 그 여러분들아 왜? 이때가 내가 막 공부하면서 기출되는 부분, 기출이라는 것은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거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막 단련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예상 문제는 그거 말고 다른 거에서 주로 문제를 만듭니다. 왜? 너희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랬잖아. 공부하는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기출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부분은 많이 외웠을 거니까 이제는 그 이외의 부분도 좀 정리를 해봅시다라는 뜻입니다. 되겠죠?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또 외워나가면 돼. 그런데 그런 모강 시간에 시험 치면 보통 한 8회 내 10회를 하는데 1, 2, 3, 4에 들어가면 50점 밑으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아 한 6, 7, 8에 들어가면은 또 문제 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한 7, 80점 올라와 있습니다. 평균이. 그죠? 왜냐하면 그래봤자 또 내나 나오는 게 또 나오거든. 되겠나? 그지? 그래서 굉장히 체감 난이도를 높여놓죠. 그러고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은 순식간에 체감 난이도 확 내려갑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쉽게 풀어갑니다. 됐나요? 그지? 어쨌든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될 거니까 그 단계로 보시고 그리고 절대 국사라는 과목에 여러분들아 부담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절대 부담 없습니다. 그지? 부담감 느끼는 이유는 뭔데? 지 혼자 넓혀서 그래. 계속 넓혀 나가서 그렇다. 절대 문제 안 나옵니다. 알았지? 오히려 스펙트럼을 좁혀가지고 딱 기본 들어갈 때는 좁아진 스펙트럼에서 연락에 쪼으십시오. 그러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아 심화가 정리가 되고 문제를 통해서 말하는 거야. 그 스펙트럼을 조금씩 넓혀 나가라는 거야. 알겠나? 그지? 요렇게 해두시면은 충분합니다. 한국사요. 그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다. 100점 나옵니다. 되겠지? 그지? 전생에 나라 팔아먹었다. 그래도 90, 95 나옵니다. 되겠지? 그지? 요렇게 돼 있는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국사라는 과목에 여러분들아 오히려 조금 더 힘을 실어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영어나 국어, 언어에 비해서 국사가 조금 접근하기 편하다. 접근하기 편하다라는 것이, 그지? 점수 따기가 쉽다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어를 예를 들어서 100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셨다. 그럼 국사는 그것보다 좀 편하니까 한 60만 투자해야지. 라고 하면은 영어 점수 때 올라오는 시간이랑 국사 점수 때 올라오는 시간이랑 비슷합니다. 그럼 시험 치는 그날까지 빡빡하게 공부합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애초 처음 들어갈 때 조금 힘드시겠지만은 영어 국어 공부하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최대한 근접할 정도로 국사에 공부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능력을 투자해보라는 거야. 쉬엄쉬엄 하지 마시고.
그지? 그래 되면은 영어 국어가 예를 들어서 한 달, 한 1년 정도에 걸려서 한 90점대가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면 국사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요, 정확하게 한 6개월, 길어봤자 8개월이면 올라옵니다. 되겠죠? 그지?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 시간에는 많은 거야. 국사 시간을 줄이고 나머지 안 되는 시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안 그러면 똑같이 올라옵니다. 국사에 한 60 투자한다고 나머지 40시간을 다른 걸 할 수 있냐? 아닙니다. 놉니다. 그냥. 쉽니다.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는 애시당초 영어에 100, 그 다음에 국사에 한 80 이렇게 꼽아봐봐. 그러면은 국사는 6개월, 길어봤자 8개월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 한 80점대 충분히 올라와 있어.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아 문제 등을 통해서 쭉 복습해 나가면 국사는 90 선방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되겠지? 그래서 국사에 여러분들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설렁설렁 하다가는 국사 점수 잘 안 나온다. 역시 국사도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됩니다. 되겠지? 그러니까는 처음 들어가실 때 바짝 쪼아봐라. 바짝 쪼으면 국사는 다른 거에 비해서 편할 겁니다. 편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아 점수대 금방 올라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아 우리가 이제 국사 공부를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상하 2권입니다. 20문제 중에서 상권의 문제가 이런다 보통 한 15문제 나옵니다. 하권에서 문제 한 5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렇지? 많이 나올 땐 8개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쳤던 경찰항국사 3차 시험 문제에서는 4문제 나왔습니다. 되겠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5개 정도, 많이 나오면 6개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투자를 여기다 한 7주 정도 넣는 이유는 그죠? 하군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분량 대비 여러분들 5문제 같으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 근데 두께 차이야. 알았죠? 분량의 차이라서 제가 여기다가 좀 더 시간을 투자하는 거니까 알았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 자, 그러면은 바로 수업을 진행해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단원입니다. 한국사의 바른 이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한국사의 바른 이해라는 1단원은요, 우리 여러분들이 역사학을 공부하면, 즉 사학과나, 그지? 이런 데 들어가면은 요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 이상을 때리거든요. 그지?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파트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역사의 가장 기본, 가장 베이스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는 역사의 의미 하나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서 하나 더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 마지막 3번째는 여러분들의 이제 기타의 내용들인데, 나머지 잔잔한 것들,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는데, 라고 하면은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요. 되겠죠? 역사학습의 목적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역사의 외면과 내면, 요런 거 보이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사료 비판이요. 자, 이렇게 해서 3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다. 다시 말하자면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는데 1단에서 문제가 한 번씩 나온다 라고 하면 이제 주로 얘 가지고 한 번씩 등장하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역사의 의미라는 건데 다른 거 없어. 역이라는 글자와 사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만 정리해 두시면 된다. 역이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가 있니? 역 그러면은 한자로 썼을 때 걸을 역자를 쓰고 있거든요. 독일어로는 게슈이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역은 다른 거 없어. 역 그러면은 객관적인 과거 사실은 모두 역사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은 전부 다 역사라고 보시면 돼. 알았지? 그렇지? 이에 반해서 사회의 관점의 역사는요. 한자로 쓰면은 글 쓸 사자거든. 영어로 가면은 히스토리의 그 어원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사회의 관점의 역사는 뭐야? 객관적으로 일어난 모든 사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모든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이 바로 역사야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사회 관점은요, 이건 그냥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야, 일. 과거에 일어난 일 100가지 일을 전부 다 역사야라고 하는 게 이 관점이라면은 그 100가지 사실 중에서 현재 살고 있는 역사가가 의미가 있는 일,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판단해가지고 100가지 중에서 2가지를 뽑아냈지. 뽑아내가 그 2가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지. 그럼 기록한 2가지가 역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요 사회관점 역사는 뭐니? 주관적인 현재 역사가들의 재구성해 놓은 거. 요게 역사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역의 관점 역사는 뭐라고 보면 되니?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은 전부 다 역사요. 사회관점 역사는 뭔데? 이거는 그냥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일사자재. 그렇지? 과거에 일어난 일 중에서 의미가 있는 일,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판단해가지고 두 개를 뽑아서 글로 써놨지. 그렇지? 이게 역사야 라는 판단입니다. 이랬지? 이게 역의관점 역사와 사회관점 역사야. 그래서 우리 보통 역의관점 역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은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정리를 하는 거고, 사회관점 역사를 뭐라 그러니? 이건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됐다? 자, 그러면은 이런 역의관점의 역사는 여러분들아 뭐야? 과거에 일어난 일을 실제로 증명을 해내는 거지. 실증주의라 그럽니다. 그리고 한번 증명이 됐지. 그렇지?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증명이 됐잖아. 그자? 그럼 이거는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그 일어난 일은 변함이 없는 일이지. 되겠나? 불변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죠? 자, 이에 반해서 사회관점의 역사는 뭔데? 사회관점의 역사는 상대주의라 그러죠. 무슨 말이고? 과거에 일어난 일들 100가 중에서 현재 살고 있는 역사가 A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B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쓰여지는 게 다르잖아. 또는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미를 다르게 부여할 수 있지. 즉 1961년 5월 16일에 박정희가 엎었어. 객관적인 사실이잖아. 그자? 그런데 그 5.16을 혁명이라고 서술하는 역사가도 있을 거고 쿠데타라고 서술하는 역사가도 있을 거라는 거지. 그렇지? 즉 누가 어떤 시기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변화되는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변화의 역사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됐지?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역의관점 역사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니? 근대 실증주의 사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랑케라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회관점 역사를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크로체, 콜링우드 이런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죠. 별거 없어. 그럼 너가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그냥 뭐야? 크로체 이야기, 콜링우드들의 이야기, 랑케의 이야기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되겠나? 그렇지?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어쨌든 과거에 집착하는 거고 얘는 현재 관점에 연들어 초점 맞춘 거지. 그죠?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중도적 관점 또는 조화적 관점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지. 누구니? E.H. 카라는 사람이 있다. 돼 있죠? 이 사람이 쓴 책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E.H. 카는 뭐라 그랬니?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라고 해서 둘 다 필요하고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지.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 이게 역사야 라고 했던 거예요. 다 있습니다. 이게 역사의 의미입니다. 됐지? 자, 그럼 문제를 풀면은 실제로 한 번씩 문제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오니? 라고 하면은 박스가 있지. 그지? 그 박스에 막 글을 쓰는 거야. 그죠? 글을 써놔놓고 뭐니? 위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박스 내용을 읽어보고 이게 역의 관점으로 쓰여졌는지 사회 관점으로 쓰여졌는지를 구분하시면 되는 거야. 됐나? 그치? 자, 너 그 교재 보시면은 우리 4페이지 보면은 제일 밑에 사료가 하나 나와 있거든요. 봐봐라. 태종 무열왕 이야기제. 태종 무열왕 김춘추입니다. 부인은 문명왕후 문의로서 김유신의 끝누입니다. 화백의 추대를 받아서 왕위에 등극을 했죠. 이후 여러분들 문물 제도를 정비하여서 660년에 백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무너뜨리를 준비하다가 이듬해 66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요 서술 형태는 역의 관점이야, 사회 관점이야? 역의 관점이잖아. 있는 그대로를 쭉 쓰고 있는 거야. 알았지? 그렇지? 자, 그러면은 한 페이지 뒤에 넘어가 보시면 또 사료가 하나 나와 있는데 똑같은 태종 무열왕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종 무열왕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660년에 백제를 무너뜨리면서 통일의 터전을 닦았단 말이야. 그렇지? 그 통일의 터전을 닦았다가 객관적인 사실이지.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들아, 이게 지금 사료가 두 개가 있는데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쓴 삼국사기에 보면은 뭐라고 써놨니? 굉장히 뛰어난 일을 이었다. 아주 성대한 업적을 가진 임금이다. 라고 그 업적을 평가했지. 근데 두 번째 사료는요, 신채호라는 사람의 글입니다.
똑사실론이라는 글에서 뭐라고 평가했니? 빙시 같은 새끼라고 평가했지. 그지? 민족 내부의 일에 외세를 끌어들인 바보 같은 새끼라고 평가했잖아. 그지? 똑같은 객관적인 사실에 전혀 다른 평가가 나와 있지. 이런 식으로 어떤 사실에 대한 평가, 판단이 내려진 이런 형태의 서술을 뭐라 그래? 이게 사회관점이라는 거야. 구분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용을 박스에 넣어놓고 이 관점에 대한, 이런 서술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찾아라 라고 해서 선지에 이러한 내용들이 1, 2, 3, 4 이렇게 나옵니다. 별거 없습니다. 이게 역사의 의미라는 부분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들아 뭐가 있니?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계를 보시는 건데, 동포야, 보편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편적인 거야. 알았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또는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을 말해.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공통적인 모습이죠. 예를 들어 뭐가 있겠니? 자유, 평등, 평화, 박애, 사랑 이런 것들. 알았지? 그렇지? 또는 여러분들아 선사시대는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보편성이라 그래. 됐죠? 그럼 특수성은 뭐겠니?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적인 현상 또는 문화적인 현상을 특수성이라 그래. 됐죠? 그렇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여러분들아 충과 효를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 그렇지? 또는 여러분들아 농경국가로서 협동이라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향도, 개, 두레와 같은 협동 공동체 조직이 일찌감치 발달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특수성이라 그래. 이해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모든 나라의 역사 속에는요, 이러한 보편성과 이러한 특수성이 다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되겠지? 그렇지? 단지 여러분들아 전근대 사회로 갈수록 뭐가 강조가 되니? 특수성이 강조가 되는 거야. 왜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산 하나만 넘어가면은 다른 나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게 중요한 거야. 내게 강조가 되는 거야. 되겠죠? 근데 현대 사회로 올수록 뭐가 강조가 돼? 보편성이 강조가 되는 사회제. 왜? 지구촌 시대거든요. 금방금방 모든 나라에 일어난 사실을 다 압니다. 서로 모든 것들을 공유를 하지.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이 강조가 되는 거야. 되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 보편성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겠지? 그 속에 있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특수성도 잊지 말아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니? 개방적 민족주의라고 표현을 하죠. 이해됐나? 개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고? 보편성 중요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그렇지만 뭐야? 그 속에 살아 숨쉬는 우리 민족의 특수성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야. 다 있습니다. 이게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계입니다. 둘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기타 등등등인데 요거는 역사 학습의 목적 제일 먼저 나오지. 요거는 여러분들 역사를 학습하는 게 있고 역사를 통해서 학습하는 게 있는 거야. 역사를 학습하는 것은 뭐니? 과거 사실 자체를 배우는 거야. 알았지? 과거 사실 자체를 배우는 겁니다. 그냥 과거에 일어난 일 하나를 배우는 거야. 예를 들어 1884년 갑신정변 터졌습니다. 이건 역사를 학습한 겁니다. 그렇지? 그럼 역사를 통한 학습은 뭔데? 왜 그랬을까요를 생각하는 거야. 그 결과가 뭘까요? 라는 걸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해되겠나? 이게 역사를 통한 학습이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현재 미래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아 사고력과 비판력을 함양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역사를 통한 학습이라 그래.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니? 역사의 외면과 내면. 역사의 외면은 뭐야?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에 내가 있지. 그랬을 때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말해. 그게 역사의 외면이라 그럽니다. 됐죠?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갑신정변 일어날 당시 우정국 정문 앞에 내가 서 있어. 그렇지? 서 있을 때 내 눈으로 보이는 것들 있잖아. 몇 년, 몇 월, 며칠, 누가 어디서 뛰어와서 어디로 뛰어가고 누구를 죽이고 막 이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역사의 외면이라 그래. 이거 공부하는 게 역사를 공부하는 거야. 됐지? 그럼 역사의 내면은 뭐니? 그 현장에 내가 있어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요. 그죠? 즉, 왜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저럴까? 그렇지? 그래서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됐니? 이런 것들 역사의 내면이라 그래. 됐죠? 이런 역사의 외면과 내면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역사를 통한 학습이 나와요. 알겠나?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전부 다 역사의 외면과 내면 그리고 역사를 학습하는 거고 역사를 통한 학습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별거 없다. 자, 마지막으로 사료 비판이 있습니다. 사료는 여러분들아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살아보지 못한 과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전부 다 사료라 그래. 알았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료를 가지고 과거에 일어났던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거 아니야. 됐나? 근데 이 사료가 가짜 사료라면은 우리가 백날 정리해봤자 뭐요? 가짜 이야기만 하는 거지. 그래서 사료 진위를 먼저 판단해놔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걸 사료 비판이라 그러는데 여기에는 역시 외적 비판이 있고 내적 비판이 있습니다. 외적 비판은 우리 보통 사료 자체를 비판하는 겁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고 너희 집에 다락 청소하다가 책이 하나 떨어졌다. 그렇지? 책에 보니까 고려시대 책이라고 써놨지. 그러면 이게 진짜 고려시대 건지 작년 건지를 판단하는 걸 외적 비판이라 그래. 그죠? 그래서 거기 있는 종이를 분석한다든지 먹을 걸 가지고 이런 다 방사선 탄소인데 측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책이 진짜 고려시대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를 외적 비판이라 그래. 자, 그래서 고려시대 책이제. 그럼 두 번째는 뭔데? 과거에 쓰여진 글이라고 해서 전부 다 진실을 써놓고 있는 건 아니죠. 알았지? 그래서 책은 고려시대 책이 맞는데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거를 내적 비판이라 그래. 알았죠? 그지? 이 두 가지 단계를 다 거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치 있는 사료가 되면서 모든 역사적인 판단할 때 근거 자료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다 있습니다. 여기 일단은 이야기입니다. 별 내용 없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 보시고 그 중에서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은 뭐다? 역사의 의미요. 그지? 역의 관점과 사회 관점을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단원이 뭐니? 라고 하면은 선사시대와 국가의 형성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선사시대와 국가의 형성이라는 부분인데, 자, 이 두 번째 단어는 선사시대 이야기 하나, 역사시대 이야기 하나, 국가의 형성에 대한 이야기 하나, 세 개로 나옵니다. 선사시대 할 때 선자가 앞설 선자제, 라고 글설 사자고 역사시대는 허를 역자의 글설 사자입니다. 그럼 선사와 역사를 나누는 기준은 뭐겠니? 문자요. 글자 이전 시대, 글자 이후 시대입니다. 보통 이 선사시대에 그러면은 주로 뭘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석기를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역사시대 들어오면은 뭘 쓰기 시작할까? 금속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석기를 사용하는 선사시대 사회적으로는 뭐니? 평등사회고요. 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역사시대부터 뭐가 발생하나요? 계급이 발생합니다. 되겠죠? 이렇게 이제 선사 역사를 다르게도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석기를 사용하는 선사시대는 뭘로 갈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로 가죠. 중간에 과도기적인 시기로 중석기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을 사용하는 역사시대는 어떻게 갈까요?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로 구분이 됩니다. 됐죠? 그지? 요 시기는 뭐야? 남아있는 책이 없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설명하고 그 시대를 표현하는 사료가 없죠. 되겠지? 그지? 물론 글을 쓰기 시작한 시대입니다만은 남아있는 책이 없다. 따라서 요 시기의 문제는 거의 전부 다 무슨 문제입니까? 유물, 유적 문제입니다. 그거 말고 문제 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물 던져놔 놓고 어느 시대냐, 그 유물의 의미가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드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파트제. 되겠죠? 자, 이렇게 이루어져가 있는데, 근데 요거는 보편적으로 이렇다. 보편적으로 선사와 역사가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건데, 우리나라의 특수성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어디까지가 선사니? 청동기까지가 선사다.
알았죠? 왜? 우리나라에서 글을 썼을 것이야 라고 추측해 하는 유물이 뭐냐면은 붓이라고 있습니다. 그 붓이 발견되거든. 붓이 발견된 유적이 경남 창원에 있는 다호리 유적이야. 그 유적은 어느 시대니? 철기 유적이거든요. 알았지? 그래서 그런 자료, 그러니까 남아있는 유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글을 썼을 것이야 라고 추측해 하는 시기는 철기부터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너가 문제를 풀어볼 때 다음 중 우리나라 선사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걸 찾아라 라고 이제 선지 4개 중에 하나가 청동기 시대 이야기를 써놨지. 그럼 청동기라서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다. 알았지? 그지? 우리나라 선사 시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설사 문제에 우리나라라는 말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게 국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다음 중 선사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걸 찾아라 라고 해도 이까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지?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보고 그 다음에 국가의 형성이요. 너희 나라 주체 국가가 무엇입니까? 고조선입니다. 이 고조선은 어느 시대에 등장한 나라입니까? 청동기 시대에 출발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철기 시대에 멸망한 나라예요. 그죠? 이 고조선은 군장국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군장국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왕이 없습니다. 되겠지? 왕이라고 불리우는 절대적인 존재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국가는 근데 있으나. 됐죠? 자, 그리고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지? 편의상 여러 나라라고 쓰는 거야.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한 이런 여러 나라들이 막 등장했던 시기를 말합니다. 이때는 무슨 시대입니까? 철기 시대입니다. 철기 시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수립된 나라들이거든요. 그지? 그리고 이 나라들은 어떤 특징 가지고 있나요? 연맹, 왕국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군장국가와 달리 연맹왕국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왕은 있으나 힘이 없는 국가 형태를 말합니다. 이해됐죠? 그렇지? 자, 그리고 요 시기에 만들어진 나라야. 요 시기에 만들어진 나라인데 옥저와 동해라는 나라가 있다. 옥저와 동해라는 나라는 주변의 나라들은 다 연맹왕국 형태를 띠고 있지만은 옥저 동해는 여전히 무슨 단계야? 군장국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옥저와 동해라는 국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왕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3개 주제로 이루어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무조건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하세요? 유물, 유적입니다. 알았죠? 그지? 그러고 여러분들아, 여기서는 이제 뭐야? 사료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알았죠? 그지? 그래서 고조선의 팔조법이라든지 고조선의 건국신화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연맹왕국은 거의 문제 전부 다 사료 던져놔 놓고 이런 사료에 나와 있는 특징 가지고 있는 국가의 또 다른 정치적인 특징, 경제적인 특징, 문화적인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사료를 가지고 문제를 만듭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원이 모두 3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두 번째 주제부터 전개를 시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합시다.